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정책들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KTV 라이브 정책설. 오늘도 2명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기업인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며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국빈 방문 두 번째 도시인 상파울루입니다. 뒤로 빽빽히 밀집한 빌딩 숲 보이시죠? 브라질 인구 2천만 명이 여기 상파울루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약 절반 정도의 규모가 상파울루라는 도시 한 곳에 살고 있는 셈이죠. 브라질리아를 떠나 상파울루에 머물면서 이 대통령의 미국, 남미 3개국 순방 일정도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상파울루에서의 핵심 일정은 바로 한국과 브라질 양국 기업인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파트너를 만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의 필수인 핵심 광물의 보고이자 풍부한 청정 에너지,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형 민항기 생산 역량을 브라질의 핵심 강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AI와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제조 강국인 한국의 독보적 혁신 기술과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을 합치면 양국은 안정적 공급망 아래 미래 산업을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양국의 경제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한국과 브라질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는 3가지를 꼽았습니다.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브라질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입니다. 이 분야에서 양국 기업인이 힘을 모으면 한국과 브라질은 항공기 제조 강국이자 공급망 분야 중요 파트너, 나아가 글로벌 뷰티 시장 선도자로 동반 성장할 걸로 이 대통령은 확신했습니다. MOU는 민항기, 항공우주 협력, 핵심 광물 등 모두 7건이 체결돼 있습니다. 민간 분야 기업들 간 MOU는 양국 간 협력이 바이오, 우주항공, 히토류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분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브라질 국빈 방문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을 계기로 한 메르코스루 협정 재개, 항공우주산업 협력 등 협업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제 다음 순방국인 칠레로 이동합니다. 동포 간담회로 칠레 공식 방문이 시작되고 현지 시간 30일에는 한칠레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TV 이혜진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동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심화하기 위해 임기 초에 최대한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브라질 한인회 등 우리 동포 약 200명이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순방을 많이 다니는 편이라며 경제와 안보 협력, 민간 교류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뢰를 쌓으면 현지에 진출한 기업도 교민들도 상황이 신속하게 개선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초에 최대한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고 또 국가 간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또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전날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 대화도 전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며 우리 한인 사회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를 표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노동자 경력을 가진 대통령은 당신하고 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 뛰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냐. 우리 둘이 많이 노력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 관계 발전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나라는 단순히 자원과 상품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과 넓은 시장에 대한민국의 기술과 혁신이 더해지며 함께 공동번영의 미래를 개척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브라질 동포 사회를 향해 1956년 내디딘 첫 발걸음이 훗날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 이주법을 제정하고 처음 추진한 공식 농업 이민단의 정착을 돕는 소중한 미랄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950년대에서 70년대 브라질로 이주한 1세대 동포 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무더위가 기세를 올리며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폭염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됐고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40도를 넘어섰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사이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무더위 속 바닥 분수는 아이들에게 천국입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대형 물놀이장과 미끄럼틀이 설치됐습니다. 수영장 속 사람들은 쏟아지는 물벼락 속으로 몸을 던지며 무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시원하고 재미있었어요. 이따가 줄 서서 한번 타볼 거예요. 시원하고 진짜 시원해요. 엄마, 내일 다시 올래.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낮 최고 기온도 34도를 넘었습니다. 강한 햇볕에 아스팔트에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온도계의 숫자는 40도를 넘겼습니다. 제가 이곳에 15분 정도 서 있었는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에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올 여름 폭염특보가 없었던 강원 산지 일부 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기상청의 전국 폭염특보 발효 현황 지도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서울은 서부권을 제외한 세 곳 권역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경남 지역엔 극한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양산의 일 최고 기온은 40.3도를 기록했습니다. 양산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도 38도까지 오르는 등 사람의 체온과 맞먹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극한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주가 더위의 절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중고기압의 영향으로 열이 계속 축적되고 있는 데다 뜨거운 수증기까지 남쪽에서 유입돼 더 더워진다는 겁니다.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리한 바깥 활동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물을 자주 마시는 등 무더위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올해 상반기 지역경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제조업 생산이 상당수 권역에서 개선됐고 서비스업 생산이 모든 권역에서 증가한 영향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올해 상반기 지역 경제는 수도권과 반도체 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개선세를 이어갔고 충청권과 대경권, 제주권이 소폭 개선됐습니다. 그 밖의 권역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이 좋은 모습을 보인 데 반해서 또 호남이나 동남권은 중동 사태 때문에 석유, 정제, 화학 이런 부분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보합에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뚜렷했습니다.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 등으로 수도권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증가했습니다. 충청권과 제주권은 반도체, 대경권은 휴대폰 부품과 철강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됐습니다. 반면 동남권과 호남권은 석유화학 부진으로 소폭 감소했고 강원도는 시멘트와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줄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힘입어 모든 권역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건설업 생산은 대부분 권역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비용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반기에 부품업체의 부품 수급 차질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하반기에는 좀 개선이 되면서 제조업이 성장을 많은 권역에서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부분 지역이 상반기보다 소폭 개선되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습니다. 건설업 생산도 권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반도체 공장 증설과 공공부문 인프라 착공으로
상반기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지역별 인구 이동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종은 7개월 연속 순유출된 반면 강원은 넉 달째 순유입을 이어갔습니다. 5월 출생아는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었습니다. 통계로 확인해봤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48만여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눈에 띕니다. 세종은 2012년 출범 이후 줄곧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은 연간 순유입을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47명 순유출로 돌아선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공급 감소와 인접 지역 이동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없어가지고 유입 요인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세종에서 대전이나 인근의 청주나 이런 데로 유출이 되는. 반면 강원은 반등세입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연간 순유출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 연속 순유입됐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와 정선의 농어촌 기본소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와 인천으로의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경기에는 5,161명, 인천에는 2,229명이 순유입된 반면 서울에서는 5,697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출생아 수는 2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태어난 아이는 23,16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81명, 13.6%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122,6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계속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만 출생아 수가 8명 감소했습니다. 제주는 인구 이동에서도 2023년 순유출로 전환된 뒤 2024년 3,361명, 지난해 4,273명으로 순유출 규모가 커졌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 센터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이 본격화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얼라이언스 출범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수출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 이 모든 AI 서비스 뒤에는 막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제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는 가운데 민관이 힘을 합쳐 AI 데이터 센터 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18.4기가와트급 초대형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수출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AI 혁명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AI 혁명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반도체 그리고 AI 인프라가 되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얼라이언스는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수요 분과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운영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 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또 전력과 냉각 솔루션 기술 개발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 분과와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육선 방안 등을 주도하는 기반 분과로 이뤄집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소하기 위한 전담팀도 꾸려집니다. 수출 산업화 태스크포스는 수요 국가와 공급 국가를 긴밀하게 연결해 상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담 지원반은 정부와 유관기관, 협회가 한 팀을 이뤄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또 올해 안에 AI 데이터 센터 얼라이언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특별법 시행령 초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단순한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을 넘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관세청이 이른바 짝퉁 상품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410만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위조 상품 45만여 점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 상품 365만여 점을 단속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알 법한 해외 명품 신발과 원피스, 그리고 인기 캐릭터 인형까지 모두 이른바 짝퉁 상품입니다. 관세청이 5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2달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우선 통관 단계에서 위조 상품 45만여 점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단속된 물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와 문구류가 가장 많았고 의류와 신변 잡화, 가방류 순이었습니다. 반입 형태로는 일반 화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송 우편 화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 상품 365만여 점, 진품 시가 1,530억 원 상당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규모의 7배에 달합니다. 주요 사례로는 독점 사용권 계약이 끝났는데도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의류 등 350만여 점, 시가 1,200억 원 상당을 베트남 등에서 제조 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의류 수입업자가 검거됐습니다. 또 필리핀 현지인 대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명품 가방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자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기획단속은 물론 외국 수사기관과 합동작전을 실시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혜경입니다. 브라질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순방국인 칠레를 공식 방문합니다. 칠레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나라이자 구리와 리튬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FTA 현대화와 핵심 광물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칠레가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첫 나라라고 하던데 이거 좀 의외거든요. 이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네, 시계를 좀 2000년대로 좀 돌려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각국이 FTA를 통해 자국 기업의 수출 시장을 넓히던 시기였는데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FTA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처음부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경제 규모가 큰 상대와 협상하기에는 부담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반면 칠레는요, 시장 경제가 비교적 안정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나라와 FTA를 맺어 협상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FTA 협상 경험을 쌓으면서 중남미 시장 진출 가능성도 시험해 볼 수 있는 적합한 상대였던 거죠. 또 칠레와 우리는 산업 구조도 달랐는데요. 우리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기계류가 강했고요. 칠레는 구리와 와인, 과일 같은 자원과 농산물이 강했죠.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실제로 2004년 한칠레 FTA 이후에는요, 우리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이 늘었고 또 칠레산 와인과 체리처럼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한 제품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협정은요, 이후 미국과 EU, 중국 등으로 FTA를 확대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도 칠레 와인 정말 유명하지 하고 무릎을 탁 치셨을 것 같은데요. 칠레가 예전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꽤 중요한 나라였는데 이번에 칠레 방문에서 특히 구리랑 리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두 자원이 중요한가 보죠? 네, 우선 칠레는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리튬 매장량도 세계 최고 수준인 대표적인 자원 부국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랑 리튬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은 AI가 안 쓰이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문과 기자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AI를 가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30년에는 2024년에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 945테라와트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일본 한 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보다도 살짝 많은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보내는 이 전력망에 구리가
그리고 전기를 저장해두는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리튬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리는 전선과 케이블, 변압기와 냉각 설비 등에 쓰이고요. 리튬은 정전 때 비상전력을 공급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결국 AI 경쟁력은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망과 배터리에 필요한 구리와 리튬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도 달려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구리와 리튬, AI 시대에는 필수적인 이야기다. 결국엔 협력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칠레가 또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칠레는 풍부한 태양광과 또 풍력을 바탕으로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재생에너지 생산이 빠르게 늘면서요. 송전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발전한 전기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은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순방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협력 성과를 더 기대를 해보면서요. 지금까지 대통령 순방과 관련한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부모님 병원 가시는 날에 자녀가 연차를 내고 동행하는 경우가 많죠. 가족이 함께 가기 어려우면 진료 자체를 미루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과 병원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접수와 진료, 각 수령까지 챙기고 또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도 지원되는데요.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당장 내일부터 이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은 복잡한 병원 절차 때문에 이 혼자 진료받기가 참 힘들었었는데요. 대부분 가족이 연차를 내거나 좀 힘들게 시간을 냈어야 했습니다. 네. 특히 가족이 멀리 살거나 또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국가가 이 부담을 함께 나누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병원 동행이라고 하면 병원에 가는 모든 전 과정을 함께 하는 건가요? 어디까지 네, 가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전 과정을 밀착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제 출발부터 함께 하고요. 병원 접수, 그리고 수납, 진료실 이동, 처방약 수령까지 곁에서 챙기게 됩니다. 진료가 끝나면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보호자분들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가운데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이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통합 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재가수급자가 대상이고요. 네. 시범 사업 참여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참여하는 곳은 모두 282곳인데요. 이 어느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세부 현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뭐 집에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뭐 그럼 어떤 분이랑 함께하는 건지요? 네, 그 어르신이 계신 곳과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데요. 네. 우선 이제 집에서 돌봄을 받으시면서 통합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은요, 담당 기관의 방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이제 병원을 직접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은요, 시설에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병원 진료를 함께 나가게 됩니다. 가족이 바빠서 이제 직접 가보지 못하더라도 어르신 상태를 잘 아는 전문 인력이 병원 가는 길 안전과 또 진료 수속을 직접 전담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병원에 갈 때 차를 타고 보통 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차량도 제공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 병원 동행 전용 차량을 따로 제공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네. 요양보호사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거리가 가까우면 이제 걸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요,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과 연계가 되는데요. 네. 이제 따라서 차량 이용이 필요한 어르신들은요, 이제 신청할 때 해당 기관의 이제 이동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 이쯤 되니까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비용입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요? 네, 이제 정부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네. 방문 요양보호사가 동행할 경우에는 이제 3시간 미만 왕복의 경우 3만 4천 원 선. 또 3시간 이상은 5만 7천 원 선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금액 전체를 다 내시는 게 아니고 이제 평소 장기요양 급여처럼요. 본인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협약을 맺은 요양시설 간호 인력의 동행을 하는 경우에는 왕복
10,000원 수준으로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사설 동행업체를 부르는 것보다 비용 부담도 줄고 또 검증된 인력이 동행하니까 훨씬 안심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보통은 어르신분들이 이제 병원 가실 때 자주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1년에 뭐 이용할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나요? 예, 그 몇 회라고 횟수를 좀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네. 올해는 이제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제 정해진 수가만큼 이 한도 내에서 이제 차감이 되는 방식인 건데요. 네. 따라서 병원에 머무는 시간, 또 편도인지 왕복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사업은요, 내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시범 사업은 올해 진행되고 네. 뭐 잘 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이제 좀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현장 만족도와 서비스 실적을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또 가족의 돌봄 부담을 터주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아직은 일부 기관에서 시작하는 시범 사업인 만큼 이용하시기 전에 참여 기관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정책들 기자들과 알아봤는데요. KTV 라이브 정책설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